안녕하십니까. 일산 청소를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대 선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독서 오답의 함정 탈출이라는 테마로 가장 학생들이 실전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실수, 그리고 그것의 원인,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을 텐데 그 시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법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점에 좀 주의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2020학년도 수능 40번 문제입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문제여서요. 기억들 하시죠? 이 BIS 비율 문제인데 정답률이 30%대 문제였고요. 당시 수능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30%대라면 실제로는 30%가 좀 안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 가장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 40번 문제 문항을 잠깐 보시면, 이 문항이에요. 네. 보기가 주어지고, 이제 자료가 주어졌는데 그 자료가 수치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국어 문제에서 수치 나오면 겁부다 먹잖아요. 그래서 문제 들어가기도 전에 일단 부담이 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사실 굉장히 답은 쉽게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답은 무조건 5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학생들은 주로 그 위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치 주어지고 그 수치가 나오는 순간 이제 계산에 대한 부담을 머릿속에 갖게 되고요. 그럼 열심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문에 들어가면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때문에 지문을 빠르게 읽게 됩니다. 근데 지문을 빠르게 읽게 되면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정확도가 쭉 떨어지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로 넘어오니까 중언부언하게 되고 본문하고의 일치 불일치 대응관계만 계속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 문제의 1번, 2번, 3번 선택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결국 찍게 되는 거고요. 또 오답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문제를 푸시면 그냥 답 5번 바로 나와요. 10초 아니 7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볼게요. 이 지문을 읽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지문을 잘 보느냐, 이게 답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지 쭉 빨리 읽는다고 해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점 명심하시고요. 우선 첫 번째 단락에서요, 이 첫 번째 문장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바젤위원회에서 마련한 BIS 비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예금자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금자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뒤에 BIS 비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BIS 비율의 변화가 나오는데 모든 변화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공식을 잠깐 보는데요, 공식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분수가 났을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게 최소 8%란 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8%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8%가 중요한 게 아니고, 8% 중요하죠.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8%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건 무조건 문제가 있다.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8%보단 높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분자 분모를 이렇게 보셔야죠.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 다시 말하면 8%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따라서 이 BIS 비율은 되도록이면 위험 가중자산은 낮은 쪽으로 가고 자기 자본은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판단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첫 문장에서 목적을 연결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공식이 나왔을 때 공식의 분자 분모의 관계로 일단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자본의 종류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바로 BIS 비율의 변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유를 중심으로, 이유 앞까지는 BIS 비율을 이제 나왔고요. 이유를 중심으로 이 변화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그러면 8%보다 많은 쪽으로 변하느냐? 8%보다 적은 쪽으로 변하느냐? 낮은 쪽으로 변하느냐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지문의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8%보다 높은 쪽, 다시 말하면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게 강화되는 쪽이구나 라고 하는 흐름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젤 1 협약이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바젤 1 협약, 그러니까 바젤 협약에서 바젤 협약으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다들 이제 글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위험 가중 자산을 구했는데 바젤 1 협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서 어떻게 바뀌느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를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추가되는 조건을 보는 순간 변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강화되는 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변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러 보시면 다 여러분들 읽었다는 걸 전제로요. 그 다음 달러 보시면 바젤 2 협약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바젤 1 협약에서 바젤 2 협약으로의 또 뭐를 확인하셔야겠습니까? 차이를 확인하셔야겠죠. 변화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 변화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8%보다 더 강화되는 쪽이냐, 약화되는 쪽이냐. 당연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화죠. 변화를 쭉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되겠고, 이게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을 때 정보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젤 1과 바젤 1의 차이 그리고 변화를 여기서 이제 확인했다고 우리가 할게요. 다 읽었을 테니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바젤 3로 가겠습니다. 자, 바젤 3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잘 보세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어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변화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변화죠. 주목하시고 앞에서는 자기 자본의 첫 번째 단락에서 다시 올라가 보면 지금 여기 있죠.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기본 자본, 보완 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제외됐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이거 기본 자본하고 그리고 보완 자본 이렇게만 남았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의 문맥적 의미는 어떻게 보는 거냐? 그래서 강화되는 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추가된 조건이죠. 자,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보완하였다 그랬죠. 자, 이 6%에 주목해 보세요. 학생들이 여기서 다 낚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6%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BIS 비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8%라고 했는데 여기 6%가 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BIS 비율이 6%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흐름이 뭐였어요? 강화되는 쪽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6%가 BIS 비율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셨어야 돼요. 확인하는 순간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본 자본 비율. BIS 비율은 기본 자본 비율이 아니고 뭐였죠? 자기 자본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했다. 그러면 이게 변화됐다는 것, 즉 자기 자본이 아니고 기본 자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게 6%가 됐으니까 이것의 문맥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되면 자기 자본 그러니까 BIS 비율 8%가 더 강화되는 쪽이구나 라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변화를 잡지 못하고 그냥 선택지로 가서 문제를 열심히 계산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겠다고 그랬죠? 기본 자본입니다. 그리고 문제로 갈게요. 선택지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 각 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이면 보완 자본을 10억 원을 증액했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할 수 있겠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단기 후순위 채무 자산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기본 자본을 6%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기본 자본이 6% 되게 만들었다는 거하고 보완 자본 10억 증액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이 합한 게 자기 자본인데 그 중에서 바젤 3는 기본 자본의 비율을 6%를 높이는 거지 보완 자본을 아무리 증액한다고 해서 기본 자본의 비율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하는 거지 자기 자본 전체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선택지 5번에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고 해서 추가된 기준이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넘어가는 걸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였죠. 결국 자기 자본과 기본 자본의 변화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글 전체 흐름의 변화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였어요. 그런데 그걸 잡지 못하면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거죠. 국어 문제 중에 계산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산수 수준이거든요. 결국 이 글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중요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서 분명히 써먹을 겁니다. 지문을 읽다가 설명 대상이 변하거나 정보가 변하면 그 변화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고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이는 실수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점에 한번 포인트 맞추셔서 다른 기출지문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